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도 뭐 그런 비용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 완벽하게 죽여내지 못하고 깔끔하지 못하더라도 경제특구 네트워크나 클린 인디아, 메이크 인디아 이런 걸 통해서 인도 내에서 그 어떤 그 산업적인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려고 그다음에 깔끔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화장실 만들기, 뭐 만들기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사업하기 편리함. 요거는 예전에는 여행사를 만들게 되면 내국인이 로컬인이 49% 이상의 집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여행사에. 근데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오픈돼가지고 방산, 농업, 부동산 이쪽으로만 허가사항이고 나머지 자동 통과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든 여기 모이신 분들께서 만약에 인도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자동 통과 사항이 되실 겁니다. 대규모의 젊은 노동력. 지금 보면 2027년도 인도는 15세에서 64세 인구가 10억 명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측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당연히 젊은 노동력이 많다. 이 젊은 노동력의 가격은요, 월 최저임금은 델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얼마냐면요, 한 16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단순 노무직이 16만 원. 이 친구들이 이제 3교대, 2교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여기에 이제 오버타임 넣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복지 사항을 넣어서 한 20만 원 선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 되죠? 한 60만 원 선 되죠? 한 50에서 60만 원 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베트남이 요걸 넘어서고 있죠. 베트남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배 정도 되는 걸로 인도에 현재 베트남의 GDP가 1인당 4,000불 좀 넘을 겁니다. 재작년에 3,600불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 재작년에 2,600불이었고 올해 3,300불입니다. 이제 14억 인구가 3,300불로 빠르게 뛰어오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때 300불이었습니다. 여섯 번째가 사업 수행을 위한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기반에 대해서, IT 기반에 대해서, 전자 기반에 대해서, 즉 인도가 필요로 하는 제조 설비를 가지고 인도로 진입하는 회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앙정부나 주정부에서 다양하게 스की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들어갈 때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주정부, 중앙정부 전부 다 확인을 하셔야 해요. 강력한 FDI 환경이라는 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가 사항이 아니라 자동 승인 사항으로 거의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인프라 개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FTA하고 DTA 네트워크. 요거는 우리나라라는 거 뭐 FTA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FTA를 인도랑 저희 나라가 뭘로 해놨냐면 2010년도 1월부터 발효시킨 건데 세파라고 합니다. 세파, CEPA, 세파 그게 FTA예요. 그다음에 이게 DTA는 이제 더블 텍스 방지 조약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소득세를 내면 한국에서 그 소득세를 인정받는, 한국에서 소득세 내면 인도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인도에 용역을 수출하신 경우에 서비스나 용역을 수출하신 경우에는 인도로부터 돈을 받으시면 그게 수출이라 할지라도 인도 정부의 폼 10F를 작성해서 제공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기계를 수출하시고 그 기계의 AS 때문에 나가서 돈을 받고 용역이 나간 케이스 이런 경우는 폼 10F를 작성하셔서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폼 10F는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강조점 별표 한 2개 정도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거기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돈 받으실 때 이 부분을 꼭 걸릴 겁니다. 10% 떼입니다. 10% 떼고 그 뗀 것에 대한 서류를 한국 정부에 내셔야 돼요. 그럼 한국 정부에 내는 소득세가 그만큼 줄게 됩니다. 그건 폼 10F라고 합니다. 폼 10F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의 팬카드, 개인의 팬카드, 그 다음에 디지털 시그니처, DSC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DSC, 요거
요거를 준비하셔서 인도 정부에 온라인으로 폼 탭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한국에서 하시게 되는 게 안 열리거나 문제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책장에 보면 연간가만 2025, 연간가만 2023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참조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프레임워크와의 통합, WTO 회원국이고 이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문서 조항으로 합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공산당 말 한마디에 하루 저녁에 집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거기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도로가 되고. 중국이 빨리 발전한 건 공산당 독재 체제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자유주의가 자본주의가 들어간 이상 그런 방식이 장기적으로 계속 오래 가긴 어렵겠죠. 근데 발전을 할 때는 그 방법이 좋다.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집 하나 얻으려면 민사소송 10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년, 10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소송을 한다라는 것은 차선책이 아닙니다. 차악책 정도 되니까 가능한 소송까지 안 가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하고 되게 계약서 작성하실 때 뭐 인도 로컬 법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싱가포르나 한국 법원을 사용하길 원한다면 인도 애들은 아니다. 한국도 너네 로컬이 아니냐. 여기 싱가포르를 사용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받을 돈보다 그 소송 때문에 나갈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가지 않도록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금 위주로 LC 위주로 거래를 하셔야 할 겁니다. 뭐 걔네들 후불로 팔고 나서 줄게 뭐 TT 이런 식으로 하시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인도인을 대하실 때는 인도인이 인도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도에 진입을 하시려면 가급적인 인도에 나가서 한 3개월, 6개월 놀듯이 자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회도 가보시고 시장에도 가보시고 그다음에 쇼핑몰에도 가보시고 거기 커뮤니티에도 가보시고 한국 기독교 모임도 가보시고 하시면서 인도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가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가지시면은 나도 인도 사람이 이렇게 상대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게 될 겁니다. 인도 사람들이 인도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보다 낮아 보여도 카스트가 있어도. 이유는 걔가 언제든지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한테 칼을 들이밀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싫은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싸움이 붙으면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 직장 내에서도 보면 우리 그 직원한테 시켜서 저 친구를 좀 잘라라 라고 시켜도 그걸 많이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걔가 자기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자, 다음으로 가시죠. 수출입하실 때 보통 이제 수입 통관 기간하고 절차 사용이 있습니다. 뭐 한 달 전에 통관 시 오기 받은 선거 절차 모두 부시되고 다시 손을 넣어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너 저번에 통과시켜줬으니까 이번에는 뒷돈 좀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워낙 법규나 뭐 기관장의 변경이나 아니면 그 세관원들의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BTS 커피를 한 컨테이너를 샘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무사 통과를 했어요. 뭐 HS 코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 없이 파사리 라이센스까지 다 동원해서 그래서 통과됐고 뭐 이게 뭐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자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새 컨테이너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통과 맡겼어요. 통과 맡긴 이유가 뭘까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통과 맡긴 이유. 우리나라 50년 전에도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 세관장이 바뀌어서입니다. 이유는 뭐 HS 코드나 서류에 이런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세관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뒷돈 루틴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준 건 무의미해 이번에 또 다시 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HS 코드 분류. 우리도 걔네도 HS 코드는 똑같은 걸 씁니다만 국제화된 걸. 그 분류하는 거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HS 코드가 8-10자리가 있으면은 맨 뒤에 한두 자리 가지고 너는 이거 왜 이 번호 썼어? 이건 이 번호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달리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수출을 하실 때 기계의 HS 코드하고 기계의 디테일을 한번 인도 세관원한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요. 통관할 때 이리저리 또 시간이 더 사실 기계니까 얼마나 괜찮습니까? 유효기간이나 뭐 익스파이어리 데이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음식을 하는 사람도 미쳐있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컨테이너로 가게 되면 보통 한 25일, 30일 옛날에 2개월씩 걸렸는데 이제 한 달 정도 가는데 이게 해상에 떠서 가다 보니까 뜨거운 날씨 그대로 다 갖고 가거든요. 컨테이너 안에 한 60도, 70도까지 올라가요. 도착해가지고 통관시키고 뭐 어쩌고 하는 것도 하나 걸립니다. 2개월 딱 뜨거운 곳에 있다 보면 소리를 꼭 줄여달라고 이거 했는데도 안 따르시고 정말 까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면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유효기간이에요, 한국이. 근데 해외 나가는 것, 아니 6개월입니다, 한국은. 근데 해외 나가는 거 일부 1년짜리만 찍어줘요. 왜냐하면 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 4개월 차에 열어보면 라면에 기름 쩐내가 나요. 고래 너무 노출이 오래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음식 하시는 분들 다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기계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건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HS 코드 분류를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거. 인도 쪽에. 수입 신고 소비상의 발생 시 정보 수정이 어렵고 서류 작성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첫 번에는 S 조건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뭐 나중에 줄게, 이제 줄게, 뭐 저거 팔면 줄게 이런 얘기들은 인도에서는 그냥 내가 먹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듣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물품 검사, 언더밸류를 쳤느냐 안 쳤느냐는 이제 국제 시세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밸류는 덤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제 보통 한국에 본사가 있고 그 본사의 지사가 인도에 있는 경우에 좋은 거래를 좀 줄이려고 언더밸류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SVU라는 그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즉 이게 정상 통관된 그다음에 정상 가격으로 통관된 물건이 맞다에 대한 인허가를 또 받으셔야 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시다시피 지사와의 거래는 회계상으로 이전 가격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전 가격 리포트라는 걸 또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인도에 지사는 없으실 텐데 만드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야 한다는 거. 세금 납부, 관세 납부, 연체료 연간 20% 봉의도 부과. 뭐죠? 모두 이제 통관의 시간이 걸리면서 사용하는 그 창고 비용도 조금씩 올라가니까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신경 안 쓰시게 나중에 봉이 올라가 버리니까 큰 돈 되는 거죠. 10,000원이었는데 그게 막 20,000원, 30,000원, 40,000원 되는데 상당히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 다음 회계적으로는 뭐 사실 신경 쓰실 게 없으시잖아요. 현재 지사가 없으시니까 간단하게 보면 인도의 회사를 만드시고 나서 한국 은행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장 먼저 나오기 신한,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농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외국계 은행들은 인도 입장에서 보면 외국계 은행들은 세금 납부 같은 걸 못해요. 그래서 이 외국계 은행들이 로컬 은행들을 끼고서 그 납부를 도와주기도 합니다만 좀 불편하죠. 그리고 인도 직원들이나 인도 거래처가 전부 또 인도 로컬 은행을 쓰지 외국계 은행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외국의 가장 유명한 건 CT나 아니면 스탠다드 차터드. 그 다음에 홍콩의 은행 뭐죠? 이게 HSBC. 요 세 개가 가장 유명한 외국의 은행입니다. 요걸 쓴 망정 홍콩보다 조금 큰 사우스코리아의 은행을 쓰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걔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홍콩보다 좀 크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한국은행은 중거래은행으로 두고 어떤 여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랄까요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로 쓰시고 로컬은행을 중거래은행으로 또 하나 두셔가지고 그걸로 거래 시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회계기간이 인도는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30일이에요.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이어는 4월 2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0일. 그래서 요거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반대되는 개념이 캘린더 이어라고 합니다. 그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캘린더 이어냐 파이낸셜 이어냐 요걸 항상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복잡한 조세비나 시장 진출의 어려움 요거 상당히 복잡했었어요. 예전에는 뭐 서비스 텍스, 세일즈 텍스, 엔트리 텍스, 프로퍼티 텍스, 그 다음에 럭셔리 텍스, 먼 텍스 줄을 옮길 때마다 있었는데 이제 그게 통합이 됐습니다. VAT처럼 GST라고 합니다. Goods and Service Tax예요. 그래서 VAT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2%, 5%, 7%, 10%, 12%, 15, 18, 20, 21, 25, 28까지 텍스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그 텍스는 18%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차량 렌트라든지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는 GST, 즉 VAT는 5%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18%를 붙이거든요. 그럼 텍스가 18%가 얼마나 어마무시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고 주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걸 내면서 얼마나 아깝겠어요. 안 내고 싶죠. 인도 애들은 안 냅니다. 그래서 인도 애들이랑 거래를 하실 때 인도의 지사가 있는 경우 걔네들이 그 GST 우리가 주는 거를 걔네가 안 내면 문제가 돼요. 전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하도 인도 애들이 그걸 안 내니까 이제는 그 GST를 우리가 지불하잖아요. 걔네들 그 인보이스에다가. 그럼 우리가 그게 뭐가 되냐면 인컴 텍스에 대한 크레딧이 되는 거예요. 크레딧.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금을 내도 그걸 감면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 상대 거래처가 우리가 준 GST 안 내면 우리도 그걸 크레딧을 못 잡는 이렇게 됩니다. 메이트 세일이잖아요. GST.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뭐 까마인디아에 물어보시거나 과장님, 계장님한테 물어보시면 과장님, 계장님도 저한테 물어보셔야겠죠. 그런 경우에 답변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만 진출하시는 분들은 상식선에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부탁합니다. 법인설립할 때 이제 주소 증명서가 통일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은 이제 주민등록 등본 뭐 이런 거 안 받았습니다. 그냥 전화세, 전화비용 납부 고지서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고 자기들도 쓰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국제운전 면허증이나 전기세 고지서 이런 것들만 인정을 해줘요. 이게 주소 증명서로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은행 거래 내역 확인서 거기는 집코드까지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집코드가 뭐라 그러죠? 한글로? 집코드? 우편번호. 지금 한국 우편번호 안 쓰죠? 씁니까? 다 쓰잖아요. 그렇습니까? 인도 6자리. 인도 6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영국 스타일이고 후진국이고 워낙 자기네 그 시스템 안에서도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밀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뭐랄까요, 이제 사기가 많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실수가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강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도 상조를 포함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드시려면 캘린더 이어, 아까 말씀드렸죠. 캘린더 이어. 그러니까 올해 법인을 만들려면 작년에 인도에 왔다 갔다 어떻게든 합쳐서 누적 합계 스테이가 182일 이상 있었던 한국인이나 인도인이 하나 있어야 한다. 이사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인도 직원을 미리 뽑아가지고 그 직원을 통해서 하는데 인도 직원들이 대부분 불안해가지고 이거는 등기 이사니까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비효율적 시스템. 예, 디지털 인디아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인터넷으로 다 우리가 업로드를 하지만 신고를 하고 하지만 하드 카피를 또 문서를 또 제출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출 시에 필요한 라이센스, 파사이는 게 음식과 관련된 거예요. 관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요거는 이제 화장품하고 의료 제품입니다. 혹시 기계 쪽에 뭐 의료 제품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제가 의료 쪽 관련한 업체 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소주 한 잔 마시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그 대구 경북 기계 공업 협동조합 입장에서 이것도 뭐 내용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CDS-CO 요거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짧게는 한 5개월, 4개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들어가지고 나도 그만큼 걸리겠지 하시면 안 돼요. 자기의 케이스는 자기의 뭐 업보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 예. 그리고 대구 경북은 이거에 해당되십니다. BIS. 보통 제조 단위에 대한 실사를 하는 건데 영어로는 FMCS라고 합니다. FMCS. 그래서 BIS ORG.IN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 대표님들께서는 차장님들께서는 100% 대상이세요. 그래서 이걸 수출을 하려면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조업체에 대한 인도 정부의 실사. 그래서 보통 인도 정부에 내는 그 허가비 그게 한 3,000불에서 한 4,000불 정도. 그 다음에 인도 정부의 이 기간 동안 이게 3년 기간을 줘요. 3년. 그래서 이 허가가 나면 3년이 갑니다. 그래서 3년 뒤에 갱신을 안 하면 그때 돌려받는 돈입니다만 디포짓 머니가 있습니다. 디포짓. 보증금이 있는데 그게 10,000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수수료가 10,000불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25,000, 30,000불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직접 진행하시면 되는데 직접 진행하시면 아마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요거에 한 사람이 계속 달라붙어서 뭐랄까요, 응대를 해야 되는데 서류 요청하는데 서류가 무슨 서류인지를 알 수 없는 서류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도 직원들은 알지만 이쪽 분야에 계셨던 분들은 알지만 안 계셨던 분들은 좀 어렵죠. 이 부분이 뭐든지 수출을 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구 경북 협동조합에는 어떤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국가적으로 보면 수출 바우처, 중진공 포토에서 하는 거, 산자부에서 하는 거, 거기 한 2억 이상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가 수행사예요. 그래서 수출 바우처로 진행을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BIS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면 수출 새싹 사업이라고 TP,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경진원 쪽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중진공에서 진행하는 해외 지사화 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에서 알고 있습니다. 2,500만 원 정도. 그럼 요걸 받아, 요거 말고는 이제 인허가만 해주는 또 기관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그래서 그런 국가기관까지 확인을 하셔서 거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회사 자부담금이 한 20에서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개 꼭 기억을 해놓으시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출 전략입니다. 스와트고요. 강점은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 주력 상품의 경쟁력이다.
우수한 소비 제품, 해외 마케팅 노하우, 한국 정부 인도 시장에 대한 적극적 지지, 지원 이런 부분들. 근데 일단 전기전자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IT 계열이나 기계, 화학, 그다음에 농기계 좋습니다. 제가 이런 농기계 좋습니다. 그다음에 비료 이런 식으로 좀 제조 기반이 확실한 나라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다 좋아해요. 근데 가격이 문제죠. 근데 중국산에 치이고 일본산에 물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산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위험 요소의 약점에 보면 중국, 그다음에 위험 요소에 보면 또 중국 나오잖아요. 중국과 인도가 지금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2년 전에 서로 국경선에서 몽둥이질을 해가지고 27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몽둥이질로 죽였으니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직항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모든 FDI, 그러니까 자본금이나 투자금은 허가사항으로 변했습니다. 저희처럼 자동 승인 사항이 아닌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서류와 돈은 허가사항. 그다음에 심지어 비자도 안 나옵니다. 중국산 거. 한국 사람들 중에 중국 와이프가 있는데 귀화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떨어지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경 분쟁 이후에. 그때 중국 오포나 샤오미 이런 샵 막 불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한국한테는 큰 도움이죠. 이우나 광주나 신천에 싼 물건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중국 물건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물건을 사용을 했었지만 30년 전에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얼마나 싸우는지 아니까. 인도에 알아요. 알면서 항상 한국 물건을 갖고 싶지만 가격 때문에 중국 물건을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 중국의 물건이 들어오기가 어렵거나 들어온다 하더라도 걔네 관세나 여러 부분들 때문에 한국 물건들이 좀 더 경쟁력이 생겼다. 지금 트럼프가 휘저어놓고 있는 세계 경제의 무질서, 저는 이게 오히려 한국한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가장 도움을 받고 있는 나라는 인도예요. 인도랑 지금 미국이랑 무관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 시장에 들어가서 인도에서 다시 조금만 손을 대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면 무관세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음, 인도 시장 진출할 때,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출하실 때, 수출하실 때 인도 시장을 얕잡아 보는 경우, 동남아시아 가머니가 그렇던데 서남아시아도 비슷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힘들어지신다. 동남아시아만 해도 한국이랑 동북아시아랑 비슷한 정서가 좀 있어요. 믿음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있거든요. 근데 서남아시아로 보면 그런 말이 싹 사라져요. 미안하다, 고맙다, 믿음, 관계, 신뢰, 영원히 함께 가자, 동지적 만남, 우린 파트너야. 이런 말들 안 써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랑 거래를 하실 때 지금 당장 내다보고 얘가 다시는 오늘 안 와도 내가 손해를 안 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어차피 들여놓으면 이 물건을 통해서 인도 시장에서 내 거점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 생각만으로 물건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주시게 되면 다시는 걔는 정상 가격을 안 살 겁니다. 버티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가 90만 원 주는 건 좋아도 그냥 원가 계산해서 한 50만 원을 버는다. 걔는 그 물건이 50만 원짜리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인도에 대한 거래를 하실 때는 그냥 이게 내 마지노선이고 이게 안 되면 그냥 말어. 이렇게 단호하셔야 해요. 걔네랑 신뢰관계 쌓고 중국에 들어갔을 때 행동하듯이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안 맥힙니다. 그냥 자기만 손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다정하게 웃으면서 너한테 110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더 맥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정상 가격으로라도 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인도 시장의 문화, 종교,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이런 부분들 우리랑 생각이 틀려요. 생각이 같은 인간인데 같은 어떤 그 겉모습만 인간이에요. 서로가 걔네는 우리 이해 잘 못하고 우리가 걔네 이해 못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가 우리의 정서를 그대로 들여다 보여주고 걔네 정서를 그대로 우리가 들여다 보인다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거래를 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손해입니다. 걔네 방식을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후진국 미국이나 후진국 호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미국, 35년 전 중국, 50년 전 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관점에서 하셔야지 2025년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단기적 시각에서의 접근. 아까 10년간 계속 주름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인도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27년도에 이제 경제대국 3위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4위지 않습니까? 일본 제끼고. 27년에 독일 제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가야 할 시장이니까 그냥 돈이 되든 안 되든 당장 결과가 있든 없든 간에 계속 두들기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인도의 작은 업체들 10개가 한 해에 오픈을 하면 그 업체가 3년 버틴 업체가 그 업체들 중에서 3년 버틴 업체가 하나, 두 개예요. 3년을 넘기셔야죠. 1000일을 넘기셔야 합니다. 1000일 동안 계속 두들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절 변하는 걸 3번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걔네가 신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작정 메일이나 카톡이나 왓츠앱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인도에서 얼굴 보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확 떨어집니다. 인도에 나와 있는 외국 업체에 대한 신뢰는 한국에 있는 업체들보다는 훨씬 높죠. 어차피 AS가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게 아무도 없는? 그리고 자기네 입장에서 자기네 그 관습사를 보면 물건 팔고 나면 땡이거든요. 근데 한국 업체가 우리한테 이걸 AS 해주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셔야 돼요. 내가 한국에 있지만 제조업체가 없지만 내가 수출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약속을 하고 여기에 대한 뭐 어떤 뭐 보증금에 대한 권리하면 걸겠다. 라는 식으로 약속을 해서 그 업체 사장을 한국 제조업체로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 물건을 만들어내서 내가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 친구들한테 AS에 대해서 피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는 AS가 문제거든요. 팔고 나면 그다음부터 전화 연락이 안 돼요. 인도는. 근데 한국은 된다는 걸 알려줘야겠죠. 인도 시장에 대한 한국적 접근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없는 게 있어요. 믿음, 신뢰, 관계, 지속성 이런 말들은 없어요. 아니 있어요. 근데 안 써요. 평상시에. 그런 개념을 동원하지 않아요. 무역에. 그냥 이 물건이 얼마나 좋고 가격이 얼마나 타당하고 내가 얼마나 싸게 이 사람을 논의해서 이 물건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부분을 무장했을 때 얼마나 AS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뿐입니다. 그 사람의 성, 이름, 뭐 종교 이런 거 부차적인데 뭐 한국 사람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걔네들은 그거는 전혀 신경 안 쓴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음 인도 진출 성공 사례 뭐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들 식품 수입과 판매사 이제 수입 불가 항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아서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있었고 현지인의 낮은 교육 수준과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가지고 회사를 어쩔 수 없이 좀 더 중산층 이상이 사는 곳으로 옮겼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람회 방문해서 시장 조사하고 인도 현지 상업가들 만나보고 실제 공장 방문과 관련 제품을 조사한 등의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도 시장에 가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움직이실 분들이라면 이걸 다 따르셔야 하고요. 물건만 판매하시겠다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 먹고 사는 시장을 좀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게 되면 호텔에서 바이오 매칭을 하고 상담회를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날 저녁 때 주무시고 그 다음날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관광 어차피 돈 벌러 가신 거잖아요. 관광 뭐 타지마나 자이푸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로컬 시장 도대체 뭘 갖다 놓고 팔고 뭘 해놓고 팔고 어떻게 팔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거기도 우리나라 그 광장시장, 을지로, 청계천 뭐랄까요 기계시장 같은데 공구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보시면은 마켓이 쭉 열어져 있거든요. 그냥 각 좁은 시대를 벗어난 듯한 느낌이실 거예요. 그런 시장에서도 한국 제품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와서 자꾸 찝쩍거려요. 근데 걔네들 환경을 보고 이 친구들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고 우리 물건을 사가지고 이거를 유통시키고 이걸 무역을 할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 좀 더 아시려면 걔네 업체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업체도 없이 빌라 옆에 창고 같은 거 그거 거기다 문걸어 잠그고 그냥 전화번호 하나만 넣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저희가 걸러낸다고 걸러내지만 거기까지 손이 안 가요. 그러려면 몇백 개 업체 다 방문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사나 화학제품 제조 수입업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괜찮아졌는가. 책임감 있는 인도인을 법인장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한국으로 불러서 본사에서 6개월간 근무시키면서 교육을 하고 그 사람의 인성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 다 좋습니다만 이 사람을 인도로 보내서 법인장을 맡기시게 되면 모든 정보는 본사에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인도 분들은 특이한 게 윤리교육이라는 게 없습니다. 학교에. 윤리교육이 있는 나라가 저희 나라하고 중국 있을까요? 일본하고? 난 그게 궁금해요. 미국에 윤리교육이 있습니까? 얘네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리를 어떻게 배우냐면 그 종교와 신화를 통해서 배우는데 종교 안에 나오는 신들이 서로 거짓말하고 뒤통수가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죄책감이 없어요. 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다음 넘어가시죠. 고전한 케이스들은 어차피 무역 쪽이시니까 이거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여기에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시장에 들어가시려면 지속적으로 아주 정기적으로 인도에 관심을 갖고 메일을 하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결과는 3년 4년 안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두들기면 분명히 성과는 저는 있으려고 보는데 왜 인도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거는 나의 두드림이 지속적이지 못해서 그러한 경우도 많다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기업 10개가 창업을 하면 그 10개 중에 2개만 3년을 넘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포기를 하셔요. 그 3년을 넘은 2개 업체는 잘 나갑니다. 그때부터. 3년이에요, 3년. 자, 다음. 인도계 회사를 만든 경우 이런 내용들이 있다. 혹시 인도계 회사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지금? 없으시죠?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요 상식선에서 유한책임회사, 그다음에 지사, 연락사무소 요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한책임회사는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에 들어오는 99%의 외국법인 다 이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PBT LTD라고 합니다. Private Limited라고 해서 Private Limited라고 해서 PBT LTD. 운영은 COLT죠. 그다음에 지사는 뭐냐면 외국계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까마코리아에서 인도에 까마코리아에 지사를 낸다. 그러면 이거는 법인세가 40%입니다. 현재 법인세가 인도에 있는 회사, 프라이빗 리미티드, 유한 책임 회사를 만들면 이건 인도 회사가 되는 거예요. 뭐 주식이나 내용적으로 한국 회사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인도에 있는 로컬 회사가 되는 겁니다. 로컬 법을 적용받나요? 근데 지사는 외국계 회사가 자기들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무소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에 있는 회사의 연장선이야. 이걸 외국계 회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40%예요. 모든 활동은 왼쪽 유한책임 회사와 동일합니다만 40%의 텍스에다가 좀 다른 형식이 있긴 합니다. 그다음 연락사무소는 아시다시피 어떠한 거래 활동이나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홍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협회라든지 그다음에 농수산물 유통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나 기관들에서 연락사무소를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금 회계 관리는 해야 되지만 세금을 낼 건 없어요. 직원들의 원천 징수 정도만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돈 받아서 쓰기만 하는 곳이에요. 쓰는 곳. 그래서 보통 기관들이 많이 유지를 합니다만 일반 기업들도 유지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를 만드시는 건 가능하세요. 만드시는 조건은 지난 회계년도 5개년 동안 적자가 없어야 한다. 최소 5만 불 이상의 순수익이 있어야만 한다. 이게 조건입니다. 근데 요거를 만들려면 텍스를 안 내는 법인체다 보니까 인도 정부가 안 좋아하죠.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전 재무부 인허가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허가를 줄까 말까 이렇게 땡겨가면서 한 7개월까지 8개월, 1년도 넘게 걸린 경우도 봤습니다. 나오고.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설명하는 건가요? 제가 설명하는 예. 10월 7일부터 10월 12일입니다. 이제 막 무기가 시작할까 말까 하는 기간이긴 합니다. 저 첸나이 쪽에는 무기가 끝났고요. 뭄바이 쪽도 이제 막 시작하는 델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날씨가 지금 45도거든요. 그때 좀 많이 떨어집니다. 35도까지. 그래서 좀 습하게 한데 막 길거리 다니면서 머리가 뜨겁고 이럴 정도는 아닌 경우가 되는 거죠. 지금 참여 기업을 10개, 그 다음에 도시는 델리, 뭄바이, 첸나이 모이고요. 인도 바이오 타겟팅이 이제 4개에서 6개 정도 오고 있고, 대상 산업은 소형, 중형, 중장기 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조건은 이제 직접 미팅하고 진바이오, 그 다음에 인도 기계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인도 바이오 요구사항 및 미래 산업 전망이나 심층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델리, 뭄바이, 첸나이에 걸쳐서 일어나야 합니다. 델리와 뭄바이 이동은 비행기로, 기차 가시면 24시간, 기차 타고 계속 달리시면 24시간 만에 도착하는데, 델리에서 뭄바이 1시간 반, 1시간 45분, 뭄바이에서 첸나이까지도 그 정도 시간 걸립니다. 되게 델리에서 뭄바이까지 한 1,500k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뭄바이에서 첸나이도 더 길도 한 2,000km 정도, 완전히 2시간 이내로 나르셔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시게 되면 이제 델리의 어떤 그 전 7월 7일이면 계장님 그 델리 행사가 7월 7일인가요? 네. 그럼 7월 6일날 도착하시겠네요? 그러시군요. 중간에 하루 정도만 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의 기계나 공구 시장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상 여기까지 또 내용 없죠? 네. 예, 여기까지 내용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이따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